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밝게 바꾸는 카페 시사카페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힘든 일상 겪으시느라고 얼마나 어깨가 무거우셨습니까? 어깨에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시죠. 자, 우리 함께 얘기 나눌 두 분 나와 계신데 먼저 심규환 전 경남도 의원 나오셨고요. 김갑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방선거 치른 지 벌써 1년. 세월 참 빠르죠. 그러네요. 네, 두 분이 지지한 분들이 다 단체장들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단체장은 제가 제지한 분이 한 분 됐고, 한 분 지방의원은 네. 뭐 제가 제지한 분이 이번에 당선이 안 됐습니다. 아, 예. 그래요? 뭐 단체장은 제가 뭐 지지했는데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예. 잘 하고 계신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김갑수 저는 뭐 누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비밀 투표의 원칙에 따라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글쎄 1년 한 걸 가지고 잘했다고 평가하기엔 좀 성급한 면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네. 이제 제가 하는 회사에서 이제 보통 이 시정 평가, 뭐 구정 평가 이런 작업들을 보통 의뢰받아서 많이 하거든요. 1년 한 거 가지고는 잘 모르겠다는 대답들이 대부분이에요. 뭐니 해도 이제 앞에 민선 5기가 했던 일들에 대한 어떤 그 연속 성상이 있는 작업들도 있고 하니까 한 중반기 정도는 가봐야 네. 그래도 평가할 만한 그런 근거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왜 그런 걸 여쭤봤냐면 오늘 저희 시사카페 메뉴가 이런 겁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예, 16개 시군 단체장 중에 3분이 지금 안녕하지 못한 그런 네. 상황이네요. 보니까 경남에서는 고성군수 당선 무효 확정. 네. 그리고 김해 시장하고 거창 군수가 2심에서 당선 무효. 주위 이런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이제 선거법 자체가 워낙에 촘촘한 부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 후보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을 좀 엄격하게 적용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좀 온정주의로 흘러가지고 뭐 벌금 100만 원 이하로 조정해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당분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런 선거법 위반으로 그 자리에서 뭐 물러나거나 뭐 당선 무효행을 선고받거나 이런 게 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은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좀 엄격하게 다루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당선되고 보자. 그 과정 속에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뛰는 후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선거법 자체가 지나치게 또 좀 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법 체계를 보통 이 네거티브 로와 포지티브 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거티브 로는 이제 그 우리 선거법이 특히 그런데요. 선거법은 이제 몇 가지 하지 마라, 몇 가지만 명문화해놓고 나머지는 다 해라. 이게 굉장히 좋은 법입니다. 대부분 서구의 선진국들은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근데 우리는 선거법이 몇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 하지 마라. 나머지는 뭐냐면은 그때그때 선관위에 문의해서 해석법으로 이제 해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유로운 선거가 보장되지 못하는 측면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위법이냐 불법이냐에 대해서 논쟁들이 굉장히 많은 논란의 영역이 네, 있거든요. 네.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일단은 후보자 자체와 또 후보들을 또 감시해야 될 유권자들 사이에 선거라는 것들을 정말 얼마나 우리가 엄정하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희박한 건 사실인 것 같다. 네. 선거법 위반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세 단체장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지. 중도 하차할 위기에 있거나 하차하거나
지금 그런 상황인데 뭘 어떻게 위반했다는 건지 궁금해요. 고성 군수 같은 경우는 네. 그 우리가 선거를 하다 보면 집에 이렇게 선거 공보물이 배달됩니다. 이렇게 네, 네. 후보자의 병력이나 납세 실적 이게 의해서 자기의 병력상이나 납세 실적을 또 정과나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 군수 같은 경우는 선거 공보에서 세금 체납 실적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것은 허위로 선거 공보물을 이렇게 기재해서 제출한 것이다 해서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대법원에서 벌금 12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당선 무효가 됐고 거창 군수 같은 경우는 역시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 여성단체 모임에 갔던 모양입니다. 거기 가서 그분들의 밥값을 대신 낸 걸로 이렇게 혐의를 받아서 지금 그 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지금 대법원에 상고해서 기류 중에 있습니다. 선출직의 당선 무효 기준, 법적 기준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선출직으로 뽑았는데 이렇게 당선 무효가 되면 참 그 유권자들 허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일단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그 직을 이제 잃게 됩니다. 네, 물론 당연히 이제 실형이라든지 집행이 유예가 됐다 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100% 이제 그 직을 상실하게 돼 있죠. 김해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네. 지난 선거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뭐 기사를 잘 써달라고 했든지 뭐 어떻게 했겠죠. 그래서 30만 원씩 해서 21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서 1심하고 2심이 공이 이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법원을 이제 가봐야 되겠지만 징역형으로 해서 항소심에까지 확정될 경우에 대법원은 이제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유무죄만 따지는 그런 법원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게 잘못된 판단이었다, 무죄니까 다시 돌려보낸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죠. 지자체장들이 뭐 이런 사례들이 좀 뭐 많이 있죠. 사실. 그렇죠. 우리 이제 경남도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가 뭐 우리 함양 같은 경우는 군수 선거를 3번 했는데 그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분이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또 이렇게 당선 무효가 돼가지고 세 번째 후보가 세 번째 군수 선거를 이제 거쳤고 또 그 전에 그 창녕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역시 그 군수들이 이렇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계속 당선 무효가 돼서 3번에 걸쳐 선거를 했습니다. 또 이제 그 거제도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데 그 시장님들이 재직 중에 저지른 이제 범죄로 해서 시장이 물러나고 나서 다 전직 시장이 되겠죠. 전직 시장 3분이 역시 그런 범죄 비리로 처벌받은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성완종 그 수사 있었잖아요. 우리 요 경남도지사님. 예.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지금 수사는 거의 이제 마무리되었고 이제 본격적 싸움은 법정에서 아마 벌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홍 지사께서도 아마 그런 식으로 지금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입장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장기간 시간 오래 두고 이 법정에서 싸우지 않을까 이래 보고. 이 또한 사실은 상당 부분 부담을 느낄 거예요. 법원 입장에서. 결국은 정치적 수사였기 때문에 물론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라고 얘기하면 사법부에 계신 분들이 이제 굉장히 불쾌하시겠지만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분위기에 따라서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매우 크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예측 불허인 것 같아요. 지켜보는 수밖에. 어쨌든 이제 고성군은 올 10월에 다시 군수를 뽑는 그런 선거를 재선거를 해야 될 판인데 공석이 된 군수석 바라보는 시민들, 우리 군민들 입장은 어떨지 저희가 한번 얘기 들어봤습니다. 군수님이 참 사람도 좋고 참 가두면은 그래 됐다니까 마음이 그렇네. 예, 우리도 예. 그게 뭐 자기들이 소홀해서 그렇겠지. 예. 벌금 같은 거 뭐 그런 게 나오면은 뭐 많지도 않은 거를 갖다다가 그때그때 다 내야지. 예. 우리들은 우리 서민이라도 작은 세금이라도 그때그때 다 내고 그 기간 내에 내고 다 하는데.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거는 다른 정도는 불법 선거가 되어놓겠지만 이거는 세금 안 내. 우리가 알기로는 세금을 미납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결과를 나타났는데 좀 우리가 국민을 봤으면 좀 억울한 편이죠. 우리 뭐 고성 군민들은 또 재선거를 하려고 온 게 또 좀 불편하지요. 비용 많이 들고 나라 경기도 안 좋고 하는데 자꾸 이제 선거 하려고
안 좋고 고성군 좀 그렇습니다. 참 나는 법이 잘 못됐다거나 저런 거 보면은 뭐 얼마에 대단한 세금가들로 날라간다 그런 것이 날라간다 그런 것이 좀 잘못된 기라. 이제 뭐 한 1년도 아니 못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괜찮은 기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그 국민 세금을 가지고 이 처리는 비용인데 그걸 계속 보궐선거에 그 국민 세금만 지출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이게 본인한테도 그런 걸 좀 부담을 해서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게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고 법도 제정을 해서 재발 방지가 되도록 그런 조치가 좀 있어요. 거기 참모 지금 밑에서 일 봐주는 사람이 뭐 실수로 빠뜨렸다 뭐 그 금액이 아주 크다든지 뭐 고의적으로 막 그런 거 그렇게 한 것 같으면 당연히 그게 뭐 지금처럼 그런 결과가 나와도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나쁜 그런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선거하면 선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하셨으면 더 좋겠다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박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그래도 뭐 의회도 있었고 또 도의원도 하셨고 또 조치를 밟아가셨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안타깝죠. 조금. 보궐선거를 할 때 굳이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해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게 지금 비용이 좀 만만찮게 들이라 생각하거든요. 군수님 자리가 비었다고 해서 뭐 그 밑에 이하에 다른 사람들도 다 이제 아마 잘 운영을 하고 있으리라 보고 뭐 잘 업무를 보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뭐 이제 적절한 시기에 이제 아마 다시 재봉을 보다도 바로 그 선거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사실 들어요. 지금 뭐 재봉을 들어간다고 해서 뭐 어디 뭐 고성군을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 사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화면에서 보셨듯이 뭐 법이 잘못됐다 또 뭐 너무 적은 액수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어르신들. 근데 사실은 억울하겠어요. 그 아까 얘기하셨지만 그 공보물에 이게 이제 포함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선관위에는 신고를 했는데. 그게 이제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이게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법으로 나의 그 병력 문제나 세금 체납 문제, 정가 부분을 반드시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공보에 그걸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체납 사실이 있으면서 그걸 기재 안 한 것은 오히려 고의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예, 법원에서. 네, 만약에 이제 우리 김미화 씨가 집에 어떤 후보가 공보물을 발송을 했는데 거기에 누가 세금을 체납했거나 전과 기록이 있다. 이랬을 때 그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한 시점에서 이 사람은 내가 걸러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고의성이 얼마만큼 있느냐를 물론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누락됐을 때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했을 때는 그게 선거 결과에 투표 행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법원은 판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혹하다고 보기만은 좀 무리가 있는 거죠. 무리가 있다. 두 분 다 그 한번 출마도 하셨고 저 경남 도의원도 하셨고 그래서 공직선거법 이거 너무 촘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공직선거법을 보니까 이게 정말 법 규정으로서 담아야 될 내용인지 어쩌면 시행령이나 요즘 한참 뭐 시행령 때문에 말이 많은데 어쩌면 시행규칙에서 담아야 될 소소한 것까지도 공직선거법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지고 네. 또 난삽합니다. 일반인이 봐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를 정도로 그래서 보통 후보자들에게 그 선관위에서 선거법 이렇게 설명해달라고 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선거 운동의 행위가 워낙 다양하게 이루어지니까 수시로 또 선관위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도 해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거 운동을 하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이게 촘촘해서 오히려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일부 동의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기술적인 이제 부분에서 그럴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선거 문화를 볼 때 왜 이 법 규정이 촘촘해졌는지는 우리 국민들이나 후보자들이 당연히 저는 수긍해야 된다 보거든요. 정말 우리가 과거에 온갖 부정선거로 인해서 얼마나 시끄럽고 네. 또 정치적으로 혼란이 많았습니까? 그런 취지로 이게 촘촘하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 취지는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진짜 고무신만 사주고 뭐 설탕 한 봉지 뭐
밥 한 번 얻어먹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그랬었죠. 선거에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랬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밥 한 번 잘못 얻어먹었다가 50배를 이제 토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사실 그런 법들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우리의 선거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강력한 그런 조항이 필요한 점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또 반면에 막상 선거를 한번 해보니까 지나치게 이 후보자들과 이 유권자들 사이의 어떤 그 접촉이라는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사실은 제한해 놓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더군다나 이제 그 전국적으로 동시선거가 치러질 때 총선도 마찬가지고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 후보들은 넘쳐나는데 그 후보에 대한 어떤 그 검증이라든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은 거의 없단 말입니다. 네. 어쨌든 현행 선거법이 너무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고 지나치게 해석법이다. 그런 점에 다툼의 여지가 너무 많다. 조금 더 자유로운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자, 이제 고성군 얘기로 돌아가 보면 고성군의 새 군수 선출하기까지 이제 부군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치 행정에 당장 좀 영향을 끼칠 것 같고 당장 고스란히 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군 단위에 이루어지는 뭐 대부분의 그런 업무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부분보다는 대부분 행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계시나 계시지 않거나 대부분 지금까지 계속 법과 제도에 의해서 해온 업무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크게 영향이 없겠지만은 군수님이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했던 공약 사업이나 정책 사업은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 일반 행정은 제대로 이제 굴러가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좀 뭡니까 그 불안감 같은 경우 군수가 안 계심으로 해서 오히려 공무원이나 뭐 다른 군정이 시민들에게 대해서 더 소홀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고 또 선거를 이렇게 이제 재선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하다 보면 이제 후보자들이 출마를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지역 주민들 간에 약간 선거 지지자를 놓고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게 되고 예, 또 제일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바람직하지 않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또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서 쉽게 말하면 줄서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되는 그 군정의 공백 이걸 좀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선거 비용도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지방선거 이전까지의 그 단체장 재선거 비용 보니까 1,000억이 넘겨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또 고스란히 그 주민들이 또 이 세금에서 그렇습니다. 그쵸? 우리가 선거 공영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선거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죠. 결국 이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재선거, 보궐선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선진국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재보궐선거를 우리가 보통 바이렉션이라고 하는데 그 사유가 뭐냐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사망했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보고를 해야 되겠죠. 또는 이제 겸직을 하게 될 경우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인데 장관이 됐을 경우에는 장기간 동안 국회의원 자리를 공석으로 둬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재보궐선거를 다시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장관으로 가도 국회의원을 겸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그런 경우 또는 이제 사임을 했을 경우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그동안 이 지방자치선거를 시작한 이후에 재보궐선거의 가장 큰 이유들 90% 이상이 당사자들의 귀책 사유예요.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또는 다른 선거를 출마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퇴해야 되겠다.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재보궐선거를 치른 게 거의 다라는 거죠. 본인의 귀책 사유에 의한 이런 재보궐선거들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방법들이 심각하게 좀 고민이 돼야 되겠죠. 지금 본인의 귀책 사유에 대한 이르셨는데 본인도 뭐 귀책 사유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되지만 정당에서 공천해 주는 거 그것도 문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일찍 부서 이제 그런 주장이 일부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도 아마 그런 안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에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 또 정당은 후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우리나라의 정당 구조로 봤을 때 과연 자기들이 그 비용 부담을 하려고 하겠느냐. 오히려 후보자를 이렇게 자기들이 공천해 줄 때 뭐 당비 명목, 뭐 다른 명목을 붙여서 더 많은 비용을 받도록 하고 자기들이 비용을 보전받는 식으로 하겠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결국 그 후보자가 돈을 주고 공천을 사는 이런 문제가 빚어질 수 있고 또 과연 이게
물론 이제 재보궐 그 선거 비용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이런 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그 선거를 해야 되느냐. 어쩌면 제도적으로 차라리 차점 득표한 사람에게 자격을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선거를 하지도 않고 네. 비용도 줄이고 또 제일 문제가 사실은 비용보다는 지역 주민의 갈등이 재발된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에 그런 것들 비용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또는 심지어 당사자가 뭐 돈을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사실은 그 말 들을 때 시원하기는 하죠. 근데 우리가 왜 선거 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냐면은 선거 공영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돈이 있는 사람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국회라든지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들만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고, 정당의 선거 비용을 이제 물으라고 했을 때 그럼 무소속 후보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이랬으면 하는 것들이 실제 제도상으로 이렇게 도입하려고 했을 때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그렇게 양날의 칼처럼 이렇게 무 자르듯이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엮이지 않도록 책임 정치를 할 수 있게 뭔가 장치를 보완하고 또 책임감을 또 실어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전문가 모시고 또 함께 또 얘기 나눠보죠. 지방분권연대 박재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차도 한잔 하시고요. 네. 지금 그 지방분권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네, 네. 지방자치단체장들 지금 지방자치의 정치 이렇게 보면은 평균 점수 이상인가요? 이하인가요? 점수를 줘보자면. 글쎄요, 뭐 딱 점수를 이렇게 매기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91년부터입니다만 지금 단체장을 다시 뽑기 시작한 것은 95년도니까 올해가 2015년이니까 딱 서물이 되는 해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년이 되는 해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20살이 됐다고 해서 성인은 되지만 아직 사회에 나와서 독립적으로 자기가 책임 있게 생활할 수 있는 어른이라고 딱 규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절반의 성공, 또 절반은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이, 정치행정의 중앙집권이 전 세계 유례없이 강한 나라입니다. 이 정도 경제 수준에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단체장들이 자기 자질이나 능력이 되지 않으면서도 일을 잘 못하는 것을 너무 권한이 없다. 실제로 보면 특히 기초로 가면 우리가 재정 자립도가 안 되는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에 수두룩 하거든요. 그 공무원 월급 못 주는데도 상당히 많아요. 경남에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방패 삼아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제대로 되는 단체장들의 그 역할 발휘, 또 역량, 이런 부분들은 동질의 양면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우리가 쭉 같이 쫓아가다가 갑자기 이분이 중도 하차해버리면 그 많은 일들 이렇게 꾸려가지고 쭉 가다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도 하차한 이유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재선거 치른 경우.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한번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요. 95년부터 2012년까지, 뭐 최근까지는 아직 통계가 진짜 안 됐는데 총 이 재보궐 선거를 한 것이 2,547건인데요. 제일 많은 것이 사직입니다. 1,591건인데 그 사직은 뭐냐면 제가 뭐 일신상의 이유에서 그만두겠습니다가 아니라 대부분 다른 선거로 출마하기 위한 중도 사태입니다. 예. 상당히 사실 선진국에는 잘 없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선 무효, 흔히 이제 비리라든지 뭐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95년도부터 또 2013년까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통계는 지방 의원까지 포함한 것이고요. 단체장을 보면 95년부터 2013년 4월까지를 보면 총 141곳을 했는데 74명이 광역기초 포함해서 74명이 이제 당선 무효 재판 받고 직을 상실했고 64명이 방금 말씀드린 다른 선거로 출마하기 위해서 이게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고 또 2014년 통계를 제일 최근 통계인데 그 당시 10월 20일 날 그 현재 새누리당 의원이죠. 조은진 의원이 국정감사하면서 보도자료를 낸 걸 보면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이후에 그 재보선을 한 경우가 광역이 3명, 기초가 단체장이 29명인데 여기도 당선 무효, 비선거권 상실, 또 이 사직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네. 사직은 대부분 다
뭐 거의 100%가 다른 선거로 출마하기 위한 중도 사직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뭐 임기를 절반도 하지 않고 사직하는 기초자치단체장도 있었으니까요. 네. 네. 지방자치단체 감사 결과를 이렇게 보면은 아주 뭐 비리 유형도 다양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보통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될 것은 마치 이게 단체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광역시도지사 그리고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마치 무슨 비리 온사인 것처럼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 네, 네. 중앙정치와 중앙행정의 비리는 더 큰 부분으로 또 많이 있다는 것도 연계되어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리면서 하면 주로 보면 이 개발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개발 사업, 지역에서 단체장들이 할 수 있는 인허가 관련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주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단지를 뭐 짓는다든지 그런 가지고 뭐 주민 소환까지 가고 온 사례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좀 이제 이권이 개발 소지가 있죠. 또 하고 그래서 뭐 다리를 놓는다든지 큰 사업 같은 걸 하면 설계 변경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네. 우리가 보면 그 반영되는 처음에 기초 설계나 실지 설계할 때부터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뭐가 더 들어가는 이런 게 보통 보면 이상이 좀 짬짬이처럼 되어서 또 리베이트 비슷한 게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특히 이게 이제 아직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혈연지연 학연의 연고주의 문화가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거 단체장 주변에 인허가 건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이 뭐 동문이다. 지금 우리가 뭐 중앙정치 국가 차원에서도 뭐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작용을 해가지고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또 이게 인사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 승진 대가로 네. 하는 부분. 그게 아주 뭐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어떤 경우는 오히려 단체장이 오히려 더 그런 걸 유도하는 이런 경우도 선거 때부터 예를 들면 그 해당 관공서의 고위 인사들은 승진을 하기 위해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한테 붙어서 예를 들면 뭐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네. 이런 거 건을 가지고 계속 이제 승진까지도 연결하는 이 비리 사슬이 형성되죠. 이런 형태로 좀 많이 이루어진다고 현재까지 자료나 또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단체장이 되면은 그만큼 책임의식도 더 크게 가져야 할 텐데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뭐 그런 이야기들도 오갔었겠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이 공천할 때 이 특정 지역은 보면 공천만 하면 당선되잖아요. 그럼 공천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건 누가 공천합니까? 국회의원이 합니다. 네. 국회의원과 지금 단체장들, 특히 기초자치단체장은 수직 계열사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용을 지불하고 안 들키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이제 단체장이 되고 나면 그걸 보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 선거를 나기 위한 선거 자금을 미리 좀 준비해야 되겠다. 또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다음에 나도 국회의원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또 중도 사퇴도 많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또 언제 하고 이런 구조가 반복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그 중도 사퇴하고 이랬을 때 정당이 공천을 당연히 안 줘야 되죠. 네. 그리고 중도 사퇴하고 나는 저 사람을 시장이 되라고 찍어놨는데 뽑아줬는데 중간에 한 1년 하다가 난 국회의원 하겠다고 그만뒀을 때 거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책임을 또 물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근데 마침 또 뽑아준단 말이에요. 예, 뽑아주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제일 무서운 게 그러니까요. 설레거든요. 정치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됐을 때 잘 안 되더라 보통 저런 경우에 이런 설레가 있으면 그런 시도를 안 합니다. 시도를 안 할 텐데. 근데 맞아요. 그런 설레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소위 단체장 중에 광역은 모르겠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하죠. 우리 기초라고 말하잖아요. 네. 기초. 네. 기초라는 자치는 사실은 생활자치고 풀뿌리 자치, 근린 자치입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주는 소통 구조가 활발한. 그래서 대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성의 제도를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앙정치로부터 수직적으로 전부 사람이 수장이 이미 정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난번 대선 때 박근혜 지금 현재 대통령 또 지금 문재인 대표 두 분 다 후보 때 기초 단체장, 기초원은 공천하지 않겠다고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 지키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네.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장의 범법행위나 이런 도덕적 결여 뭐 이런 것들을 감시하려면 그야말로 여기 의회 기능이 좀 활발해지고 네. 또 시민 참여의식. 그렇습니다. 시민들도 아 이게 남의 일이 아닌데 저분 지난번에 그렇게 거짓말했는데 우리가 왜 뽑아야 돼? 이런 의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많이 참여를 일단 지금 우리나라를 강시장 약의회라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단체장 권한에 비해서 지방의회 권한이 약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지방 감사권 이런 게 제대로 없어요. 거의 보면 뭐 이 특위를 만들 수 있고 이런 데 시간이 아주 제한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방의회 우선 보면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이 안 됐습니다. 지방의회 일하는 사무처장이나 사무처 직원들이 사실상은 시의 공무원들이 다 오거든요. 시장이 사실은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래전부터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 시의회 의장이 시의회가 독자적으로 사람을 써서 시정을 또 감시하고 또 뭐 구정도 감시하고 군정도 감시하는 구조가 가야 된다는 그런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다음 말하는 지금 주민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민 발의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같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요건이 너무 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탁상공원으로 끝나는 제도가 되어 있어서 몇 건 그런 시도가 있긴 합니다만 이것은 악용되는 것만 최대한 방지하면 되는 것이지 결국은 자치라는 것은 자율과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완화해서 실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그게 종이 호랑이로 끝나지 않게끔 이 터주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미국 같은 데 한 15개 주 정도 가는데 미국은 주마다 자체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런데 그 캔사스주 같은 경우는 임명직 공무원도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가까운 일본도 예를 들면 선거관리위원 또 재정 책임자 이런 사람들도 소환할 수 있고 선출직만이 아니고 독일 같은 경우는 91년도부터 이제 제도가 도입되어서 독일 같은 경우도 아주 활발화되어 있고 그래서 선진국에서 이런 게 활발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도지사 눈치를 봐야 하는 기초단체장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경남도만 해도 무상급식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힌 기초단체는 경남도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하겠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경남도지사가 하고 있는 사업 서민 자녀 뭐 교육 지원 사업 이런 걸 하겠다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내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도 같은 데서는 또 이 기초자치단체 군이나 이런 데로 하는 재정 교부금도 이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나름대로 도에 또 잘 보이지 않으면 큰 돈은 아니라도 그 비용마저도 못 받으면 군 같은 데는 재정이 타격이 안 큽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한 통합창원시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지만 100만이 넘는 자치단체도 있고 또 경남도도 인구가 3, 4만, 4, 5만 이래밖에 안 되는 자치단체도 있잖아요. 특히 작은 인구가 규모가 작은 데로 가면 더 그런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도지사와 경남도의 일선 기초자치단체장이 거의 같은 정당 소속입니다. 어떤 뭐 급식의 문제를 가지고 무사인이 선비린이에 대한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활발한 창의적인 뭐 이런 문화가 형성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같이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런 요인들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되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라든지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자치단체장들에게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은 단기간의 성과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용인 경전철, 인천의 월미도 은하레일, 월미도 은하레일은 거의 1,000억의 지금 손실이고 한 해 운영비만 뭐 200몇 억씩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웃 일본의 그 유바르시 파산 재정 파탄은 유명한 세계적 사례도 되어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단기적 성과를 봐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요즘 우리 메르스 이야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면역이 이 문제가 있는 것이 항생제를 그동안 너무 많이 썼다는 거죠. 많이 처방을 받고 이러니까 웬만한 데 잘 안 낫는다는 거죠. 항생제 먹어서는. 다시 말하면 대증요법으로 자꾸 가서는 안 된다. 방부제를 많이 먹어서 뭐 죽어서도 오늘 그러니까요.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방적 아니 뭐 우리가 양방 대응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체질을 바꾸는 것을 지금 같이 병행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와 분권이 제대로 되고 단체장도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주민자치도 제대로 되려면 아까 제가 성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어른이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이 권한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목소리도 때로 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될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적으로 단체장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 국회의원들한테 종속되고 또 광역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수직적으로 종속되는 이런 구조가 안 되도록 적어도 기초선거는 우리가 영원히는 아니면 한 3번 정도 한시적으로라도 공천을 하지 말고 생활자치령의 주민들에게 한번 좀 맡겨보는 이런 제도는 이미 많이 공약했고 국민들이 다수 70% 이상이 찬성한다는 게 뭐 오랫동안 한 10년 동안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봐야 된다. 예,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방분권연대 박재율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뭐 안녕하지 못한 단체장 여러분들 얘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마는 단체장들의 안녕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지역의 일꾼이잖아요. 안녕을 위한 충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정말 쓸데없는 공약을 해서 쓸데없는 사업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모든 단체장들이 뭘 개발하고 뭘 하겠다는 게 대부분이고 또 다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안 하는 좀 그런 단체장이 나왔으면 바라고 싶은 게 대부분 그 대형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 따른 예산도 투입되지만은 앞에서 일부 언급했지만 거기에 또 비례의 그 원인이 개재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그 공사권을 넘겨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형 사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 그럼 과연 그런 대형 사업이 그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이냐? 별로 아닙니다. 그게 말 그대로 사업을 위한 사업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바로 잡으면 해서 지역이 정말 이렇게 비리의 원인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게 되고 또 그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를 줄이면 해서 정말 지역 주민에게 그 예산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요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쓸데없는 공약을 해서 쓸데없는 사업을 제발 좀 안 했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요거는 쓸데없는 공약입니까? 쓸데있는 공약입니까? 제가 만약에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된다. 그러면 하루에 반드시 10번씩 웃기는 얘기를 해라. 이런 건 괜찮죠. 그건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괜찮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우리 김갑수 선생님.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게 결국은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되찾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정당들이 그냥 여기 뭐 대충 우리가 골라서 그냥 내려 꽂아도 뽑아주더라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늘 그럴 때마다 그렇게 뽑아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점들에 있어서 좀 상식적인 정치 지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유권자들의 좀 성숙한 시민의식이 유일한 해법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보궐선거도 두 번 다시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또 임기 중에 나는 시장이 돼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공약을 수십 가지 내놓은 사람이 2년 만에 그만두고 국회의원 해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분명히 주인으로서의 어떤 표를 가지고 있는 주권자로서의 어떤 영향력이 있잖아요. 네. 그런 영향력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면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행정력의 낭비, 예산 낭비, 또 사회 갈등 비용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뭐 좋은 의견 주신 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